휴대폰이 진동하길래 부심히 화면을 봤는데 여동생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동생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가 혼자 병원 가셨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렵게 오빠네 집에 찾아갔는데 글쎄, 올케 언니가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야. 모텔비 쥐어주고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기차는 들녘 위로 덜컹이며 느릿하게 나아갔다. 창밖엔 희끗한 안개가 농가 밭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듯하다. 지평선 가까이 갈대들이 바람결에 흔들렸고 그 너머로 낮은 산등성이가 수묵화처럼 번져 있었다. 78세 춘자는 낡은 손가방을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지퍼는 한쪽이 닳아 반짝거렸고 가죽끈엔 오래된 손때가 묻어 있었다. 가방 안엔 묵은 연고 한 통, 삼각김밥, 병원 예약증 한 장, 보리차 병과 손수건 하나가 전부였다. 이 작은 것들이 오늘 하루를 지탱해줄 전부라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조여왔다. 기차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다. 이마에는 골이 깊게 패였고 햇볕에 그을린 볼엔 그늘이 드리워졌다. 어느새 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세월이 이렇게나 쌓였던가. 생각이 모글대를 스쳤다. 농사일로 태양을 온몸에 들이받던 시절. 장화를 벗으면 발 뒤꿈치가 갈라져 작은 피점이 송골송골 맺히곤 했었다. 소처럼 일해야 사람처럼 산다. 아버지가 늘 중얼거리던 말. 그 말이 뼛속에 박혀 있었다. 결혼은 30을 넘겨서야 했다. 마을 총각과 서둘러 혼인했고 그의 겨울 윤호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코끝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다 춘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겪은 가난은 절대로 이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 다짐 이후로 막걸리 한 잔도 군밤 한 봉지도 쉽게 사지 않았다. 책 한 권, 참고서 한 권이 아이의 길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의 삶을 걸었다. 겨울밤 비닐하우스 옆 작은 화덕에서 주먹밥을 쥐어 먹으며 아이의 문제집 값을 마련했다. 낡은 전구 불빛 아래 아들 윤호는 펜을 움직였고 춘자는 씨앗 봉투를 세며 작은 고갯짓으로 격려를 대신했다. 엄마, 이거 너무 어려워. 윤호의 목소리가 떨리면 춘자는 삽을 들던 손으로 연필을 다시 쥐어주곤 했다. 어려운 건 한 칸씩 나눠 풀면 돼. 논도 한 줄씩 심어야 끝이 보이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반짝 올랐다. 그 무렵 담임 선생님은 서울 명문고 진학을 권했다. 기숙사 생활까지 포함된 제안이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춘자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기숙사비, 교복비, 책값 모두 합치면 한숨이 새어나왔다. 윤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 그냥 여기서 다닐게요. 그 순간 춘자의 속이 서늘해졌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귀 안쪽에서 바람소리가 맴돌았다. 다음 날 춘자는 토지대장을 들고 농협 창구에 갔다. 직원은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찍었다. 노는 다시 읽으면 된다. 배움의 시기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다. 작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접었다. 그해 봄, 윤호는 작은 캐리어에 책과 옷을 넣어 서울로 떠났다. 춘자는 역 플랫폼에서 아이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며 작아지는 모습, 손을 흔들다 빈 손만 허공에 남았다. 밤이 되면 허공을 더듬듯 전화기를 잡았지만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럴 땐 시계 초침 소리만 더 크게 들렸다. 한 달쯤 지나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윤호가 보낸 돈과
엄마 식사 꼭 챙기세요라는 메모. 춘자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다시 우체국에 들고 가 그대로 반송을 찍었다. 서울에서 혼자 버티는 애인데 내가 이걸 쓰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텅 빈 논두렁 위를 걸었다. 농사도 더 부지런히 지었다. 새벽엔 고추 모종을 심고 해질녘 깬 비닐하우스를 닫았다. 잠은 짧아졌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몇 해 뒤 윤호는 정장을 입었고 우편함엔 대기업 합격 통지가 꽂혔다. 28배 결혼까지 했다. 춘자는 결혼자금에 보태려고 논 한마지기를 팔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한번 크게 떨렸다. 이제 다 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묘한 허탈함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 후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는 인근 마을에서 미혼으로 홀로 살았다. 춘자는 더 말이 없어졌다. 봄마다 노는 다시 일어났지만 그녀의 무릎은 조금씩 꺾였다.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지만 서울은 멀었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 그러다 윤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미루지 말고 당장 올라오세요. 그 목소리에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춘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예매했다. 새벽 3시 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번졌다. 춘자는 외투를 걸쳤다. 마당의 장독대엔 서리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채반 위에 남은 마른 고추를 손바닥으로 살짝 덮었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왔다. 문을 닫고 나서도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았다. 이 집의 체온을 조용히 기억해 두려는 듯이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발소리가 새벽 안개를 깨우며 퍼졌다. 흙냄새가 바람결에 묻어 숨결을 차게 만들었다. 정류장 의자에 앉자 옆자리 빈 공간이 낯선 동무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버스가 오고 기차 플랫폼에 도착했다. 차창에 스치는 바람이 엉덩이뼈로 전해졌다. 멀리서 기저금이 길게 울렸다. 춘자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보자. 그 말이 입술에서 흘렀다. 기차는 덜컹이며 흔들렸다. 창밖 논두렁의 일항이 악보의 오선지처럼 줄지어 스쳤다. 그 선 사이사이에 자신의 나날이 엮여 있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그리고 또 다른 봄. 오늘은 그 모든 계절을 안고 가야겠지. 춘자는 고개를 곧게 세웠다. 기차가 어둠을 뚫고 서서히 빛 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윤곽이 연필선처럼 나타났다. 정춘자는 낡은 가방끈을 조심스레 어깨에 걸었다. 들녘의 안개를 건너온 발로 이제 도시의 돌바닥을 밟으려 했다. 기차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숨을 들이마시자 먼지 섞인 바람이 목구멍을 간지렸죠. 춘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 낡은 가방끈을 고쳐 메었죠. 무릎 관절이 살짝 굳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차역 바닥은 밤새 닦아낸 듯 반짝거렸어요. 수많은 신발이 오간 흔적이 얇은 광택 아래 겹겹이 깔려 있었죠. 사람들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는 뛰었고, 누군가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죠. 말소리, 캐리어 바퀴 소리, 핸드폰 벨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 소리들이 공중에서 뒤엉켜 큰 웅성거림이 되더라고요. 춘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기차에서 내려와 서 있는 것만으로 마치 세상이 휘청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깨를 스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아주 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시골에서는 아는 얼굴뿐이었는데 여기선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더라고요. 괜찮아. 병원까지만 가면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봤어요.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웅성거림에 금세 묻혀 사라졌죠. 플랫폼 끝 계단 앞에서 가방을 더 단단히 쥐었어요. 왼쪽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는데 애써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자 몸이 천천히 위로 끌려 올라갔어요. 시선은 저절로 유리병 너머로 향했죠. 검은 고가도로 아래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붉은 브레이크 등이 끊임없이 반짝였어요. 건물들은 회색이었고 전광판의 빛은 눈을 시리게 했어요. 그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고 조금은 적대적으로 보이기도 했죠. 춘자는 가방을 열어 택시비를 세어보려 했어요. 지퍼가 한 번에 안 열려서 몇 번이나 손톱으로 잡아당겼죠. 손끝에 땀이 맺히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자꾸 긴장이 올라왔어요. 주머니 속 지갑이 혹시라도 사라질까. 가방을 품에 꼭 안았죠. 사람들 틈에서 밀리지 않으려 발걸음을 조금 더 크게 내디뎠어요. 자꾸만 보폭이 작아지려 해서 일부러 허리를 곧게 세웠죠. 유리로 된 통로 위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번졌어요. 그 순간 윤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몇 번이나 이어졌어요. 가슴이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엄마 도착했어. 목소리가 작게 나왔죠. 애써 힘을 준다고 줬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나 회의 중이야. 택시 타고 병원 가. 소연이도 오늘 애 데리고 학원 간다. 뚝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어요. 화면에 통화 종료가 떠 있었고 그 아래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죠. 볼살은 축 늘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눈가에는 작은 잔주름들이 새로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서울역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고 그 속에 혼자 놓인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골에서는 가게에 들어가면 인사부터 건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트 주인도 슈퍼의 학생 알바도 모두 얼굴을 알았죠. 그런데 여긴 아무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흘깃 보는 것조차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였죠. 괜찮아. 병원까지만 가면 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작게 중얼거린 말이 왠지 더 작아지기만 하더라고요. 서울역 대합실로 들어섰을 때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시골 공기에는 흙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여긴 먼지와 커피향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숨결이 섞여 있었죠. 정면 전광판에 병원 이름이 번쩍이며 지나갔어요. 눈이 그 글자를 쫓다가 어지럼증이 살짝 올라왔어요. 순간 지금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슬며시 올라왔어요. 어차피 내일이라도 다시 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있나 싶었죠. 그런데 윤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엄마, 미루면 안 돼요. 그 말이 귀 안쪽에서 묵직하게 울렸어요. 춘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죠. 작은 동작이지만 무게감이 뼈까지 스며들었어요.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 틈을 조심스럽게 빠져나갔어요. 한 걸음마다 심장이 두세 번씩 더 뛰는 것 같았죠. 바닥에 노란 유도선을 따라 작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자꾸만 보폭이 흐트러져 한 번 멈춰서서 가방끈을 고쳐 메었죠. 계단 앞에 멈춰서 주변을 한번 돌아봤어요. 회색 바람이 유리문 사이로 휘휘 스쳤어요. 춘자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은 여전하네. 작은 목소리가 사람들 소음 속에 묻혀 사라졌죠. 택시 문이 닫히고 운전기사가 병원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더 막힐 텐데요. 그가 백미러로 물었어요. 춘자는 고개만 끄덕였죠. 말이 길어지면 숨이 더 가빠지거든요. 도심 신호등이 몇 번이나 바뀌고
유리창의 흰 건물이 서서히 커졌어요. 현관 앞 승하차 구역에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고 도우미 조끼를 입은 이가 휠체어를 밀고 다니더라고요.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왔어요. 소독약 냄새와 커피 향이 이상하게 섞여 있었죠. 천장은 아주 높았고 유리벽은 반짝이더라고요. 자판기와 수납 창구, 무인 접수기가 행렬처럼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잠깐 멍해졌어요. 사람들 발걸음만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무인기 옆 안내문에 초진제진이 보였고 예약 문자 바코드라는 말이 눈에 콕 박혔죠. 휴대폰을 꺼내 문자 바코드를 찾았어요. 손끝이 땀에 젖어 화면이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뒤에서 기침 소리가 나고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와 순서를 양보해달라 묻길래 먼저 하시라고 웃어 보였어요. 그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긴장을 약간 내려놓게 하네요. 다시 화면을 켜고 바코드를 스캐너에 댔어요. 삑 소리와 함께 접수 완료 문구가 떴죠. 진료과 대기 3층, 체열체뇨 비동지하, 영상의학과 2층, 작은 종이에 순서가 인쇄됐어요. 손목에는 흰 띠가 감겼고 이름과 생년월일 바코드가 검은 줄로 박혔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홀에 사람이 빽빽했어요. 바퀴 소리와 신발 소리가 거울 벽을 울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다들 한 발 먼저 앞쪽으로 빨려 들어갔죠. 춘자는 2번을 보내고 3번째에 겨우 올랐어요. 3층 외래 표시가 불빛으로 반짝였고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일자로 뻗어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에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고 금식하셨어요? 라고 환하게 묻더라고요. 아침은 안 먹었어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혈압부터 재자고 안내했어요. 자동 혈압기에 팔을 넣자 커프가 조여오더군요.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그가 웃어주는데 그 한마디가 참 고맙더라고요. 대기번호 전광판이 번쩍이며 숫자를 올렸고 곧 체열 먼저 다녀오세요. 메모가 출력돼 나왔어요. 비동지하로 내려가려니 길이 헷갈렸어요. 유리 연결 통로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죠.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은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체열 가요? 따라와요. 손짓을 해주셨죠. 그 손짓이 낯선 도시에서 유일한 손잡이 같았어요. 체열 시랍 의자는 거의 만석이었고 번호표함에 팔이 수없이 드나들더라고요. 잠시 뒤 번호가 불렸고 하얀 가운이 좌석을 가리켰어요. 팔꿈치를 내밀고 주먹을 쥐라길래 꽉 쥐어봤어요. 피가 살짝 오르는 느낌이 이상하게 선명했죠. 바늘이 스치자 짧은 통증이 스며들었고 간호사가 솜을 대며 꾹 누르고 계세요라고 하네요. 솜위로 붙인 테이프가 살에 살짝 당겼고 끝났어요라는 말에 가볍게 숨을 내렸죠. 체뇨실 앞에 서니 가방을 어디 둘지 잠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작은 락커에 번호표를 걸고 손목 뒤를 다시 확인했어요. 나오는 길에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아빠가 서툰 손으로 분유를 흔들고 있었죠. 그 풍경이 이 병원이 단지 아픈 곳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슬며시 가져오더라고요.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 영상의학과로 가자고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MRI, 엑스레이, CT 문구가 복도마다 번쩍였죠. 무릎 촬영 순서를 기다리며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어요. 허리가 굽지 않게 배를 조금 당겨 앉았죠. 앞좌석 노인은 모서리 난 신발을 신고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그 봉지 안에는 삶은 계란이 보였어요. 검사 오래 걸리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고 춘자는 웃으며 오늘은 좀 많네요 라고 답했죠. 순번이 오고 촬영실로 들어가니 한기에 가까운 냉기가 피부를 스치더라고요. 무릎 올려놓고 움직이지 마세요. 기계 장치가 낯선 소리를 냈죠. 하얀 빛이 금속과 유리를 타고 돌아서 눈에 들어오는데 세상이 잠시 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기계가 멈추자 안도의 숨이 나왔고 직원이 사진 출력 시간을 잠깐 기다리라 했죠. 복도로 나오니 창가에 햇살이 들었어요.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느리게 떠 있었죠. 시계를 보니 정오가 가까웠고 배가 살짝 당기듯 허기를 알리더라고요. 지하 푸드코트에 내려가 미역국과 밥을 시켰어요. 국물 한 숟가락을 떠보니 입안이 갑자기 따뜻해지네요. 테이블 건너편에선 젊은 부부가 서류를 정리하고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진료 순서를 상의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윤호가 생각났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저런 낯선 문서들 앞에서 얼마나 버거웠을까 싶었죠. 국물 김이 안경을 살짝 흐리게 만들었고 손수건으로 한번 닦으며 작게 한숨을 들이켰어요. 점심을 끝내고 진료실 앞 대기석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전광판 숫자가 조금씩 내 번호에 다가오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작은 방 안에 모니터 불빛이 선명했죠. 무릎은 퇴행성 소견이 조금 더 진행됐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사진을 확대하더라고요. 회색 음영 사이로 얇아진 연골이 눈에도 보였고 그동안 참았구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네요. 오늘 한 건 기본 검사고요. 혈액 검사 결과랑 영상 판독 최종 보고는 내일 오전에 나와요. 의사의 말이 정확하게 박혔어요. 내일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 어디쯤을 눌렀죠. 혹시 통증이 심하면 약은 여기 처방해 드릴게요. 보조기 상담도 한번 받아보셔도 좋아요. 의사가 프린트를 내밀었고 간호사가 일정표를 하나 더 얹어주더라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쯤 오시면 돼요. 결과 설명 듣고 치료 계획 상의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오늘은 서울에 있어야겠네요.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낯설게 들리더라고요. 진료실 문을 나서니 다리가 잠깐 가벼워졌지만 곧장 무거워졌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숨을 길게 한번 내쉬었죠. 어디에서 하룻밤을 보낼지 곧장 대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손바닥 땀이 갑자기 차갑게 굳었죠. 윤호 집까지 가면 괜찮을까? 그 생각이 스치고 바로 손주 민준이 시험 기간이 머릿속에 겹쳐 뜨더라고요. 잠깐만 여기 앉아 있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의자에 살짝 기대니 허리가 우두둑 풀리네요. 지갑을 꺼내 지폐를 한 번 더 세어봤죠. 택시비와 저녁값, 하룻밤 방값을 대보며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수첩을 펼쳐 내일 할 일을 적었죠. 8시 30분 결과 보기, 약국 들르기, 보조기 상담,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한 줄씩 늘어났어요. 창밖으로 구급차가 들어왔다 나갔고 누군가의 하루가 급하게 바뀌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어요. 딸내미 하나가 카톡으로 안부를 물었죠. 병원 잘 왔어? 무릎은 좀 어때? 문자를 읽는 순간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어요. 검사는 잘했고 결과는 내일이래. 짧게 답장을 보냈죠. 점 하나를 망설이다 지웠어요. 얼마나 더 혼자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목을대를 스치고 다시 가방 속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었죠. 의자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발바닥이 땀에 젖은 듯 끈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현관 로비에 내려오자
유리문 너머로 석양빛이 살짝 비쳤어요. 하루가 기울기 시작한다는 신호 같았죠. 한쪽에 안내 데스크가 보여 근처 숙소를 물을까 하다가 입술만 달싹였어요. 말이 잘 안 나왔거든요. 대신 문을 나서며 허리를 한번 곧게 세웠죠. 어디든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택시 대기줄 끝에 서자 도우미가 다가와 목적지를 물었고 춘자는 병원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잠깐 말을 고르더라고요. 서울 하늘은 서서히 파랗게 식었고 간판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또렷해졌죠. 내일 아침의 결과를 받아들 준비를 하겠다며 혼잣말을 한 번 더 입술 사이로 밀어 올렸어요. 대기줄이 한 칸 앞으로 당겨졌고 택시 문이 새로 열렸죠. 그 문턱 위에서 춘자는 작게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창가 자리로 몸을 밀어 타고 앉았죠. 서울역이요라고 조심스럽게 목적지를 말했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천천히 불빛 속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의 유리벽이 차창 너머로 멀어지며 작은 점이 되었고 그 점을 오래도록 눈으로 붙잡아 보았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아직 하룻밤이 남았네요. 그 밤이 어떤 모양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한테 약속했어요. 겁을 먹더라도 걸음을 멈추지는 않겠다고요. 서울역 출구를 나서니 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불더라고요. 간판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광장이 금세 저녁빛으로 바뀌었죠. 사람들 발걸음은 더 빨라졌고 캐리어 소리가 연달아 이어졌어요. 어깨에 올린 가방끈이 자꾸만 미끄러지길래 고쳐맸죠.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점심을 급히 먹어서인지 시간이 지나니 허기가 도로 올라오네요. 따끈한 국물 생각이 간절했어요. 광장 옆 포장마차 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리가 꽉 차서 그냥 근처 분식집으로 걸었죠. 문을 여는 순간 볶음 냄새가 확 끼쳐오더라고요. 어린 학생 둘이 앉아 웃으면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뭐 드릴까요? 사장님이 반갑게 묻길래 어묵국 하나랑 김밥 반 줄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뜨끈한 어묵국부터 한 숟가락 들이켜봤어요. 속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목을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잠깐 사람 소리를 잊었어요. 국물 김 사이로 안경이 흐려지길래 손수건으로 살짝 닦았죠. 그때 계산을 하려 가방을 열었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허공을 쥐더라고요. 지갑이 만져지질 않았어요. 안감까지 뒤적였는데도 없었죠.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입술이 먼저 말라붙더라고요. 혹시 안쪽 포켓인가 싶어 지퍼를 전부 열어 확인했죠. 약봉지, 예약증, 손수건, 작은 동전 몇 입만 나왔어요. 지갑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났죠. 어머니, 카드요? 사장님이 미소를 지었는데 입이 떨려서 말이 한 박자 늦춰지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금방 확인하고 올게요.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나도 모르게 허리가 숙여졌죠. 가게 밖으로 뛰어나와 가방을 다시 뒤집어 봤어요. 손끝이 땀에 젖었고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병원 푸드코트에서 냈나? 택시에서 떨어뜨렸나? 기억이 순간순간 끊기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면 기억도 흐려지네요. 광장 모퉁이에 파출소 간판이 보였어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사람들이 드문드문 드나들더라고요. 문을 열자 젊은 순경이 일어나 묻더라고요. 분실 신고하시게요?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색,
안에 현금은 얼마나, 신분증과 카드 유무까지 메모지에 차근차근 적었어요. 택시 번호 기억하시나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검정색 세단이었고 번호는 못 봤어요. 목이 자꾸 마르더라고요. 순경이 단말기로 분실 접수 번호를 뽑아주었죠. 112 통합 분실망에도 올립니다. 택시 회사에도 동시에 알리고요. 그 말을 듣는데 불안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나 속 깊은 곳의 공허함은 쉽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네요. 파출소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 배터리를 보니 빨간 선이 아슬아슬했어요.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흔들리더군요. 편의점으로 달려가 충전 케이블을 샀어요. 점원이 콘센트를 가리키며 여기 꽂아 쓰셔도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콘센트 옆 작은 벤치에 앉아 폰 화면이 밝아지길 기다렸죠. 배터리 아이콘이 천천히 녹색으로 채워지는 걸 보니 숨이 조금 고르게 돌아오네요.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한참 만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병원, 택시, 역 사이 어디서인지 기억이 똑바로 안 나네. 말끝이 떨렸죠. 전화 너머 공기가 잠깐 조용해지더라고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멎고 작은 한숨이 들렸어요. 일단 파출소 접수는 했고, 응, 잘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가 단단해졌죠. 서울역 편의점 앞이야. 충전하면서 전화했어. 말을 하자. 서글픔이 함께 올라오더라고요. 윤호가 낮은 음으로 짧게 결정을 내렸어요. 거기 3번 출구 택시 승강장에 그대로 계세요. 내가 카카오로 기사님 보내요. 요금은 내가 결제할게요. 지금 가도 되니? 묻는 순간 자꾸 사과부터 입에 맺히더라고요. 미안하다, 바쁠 텐데.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엄마는 움직이지 말고 따뜻한 데서 기다려요. 말끝이 부드러워졌죠. 통화를 끊고 나니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더라고요. 모르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작은 등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의점에서 나온 뒤 승강장 쪽으로 걸었어요. 바닥에 노란 유도선을 따라가니 사람 흐름이 자연스레 이어졌죠. 줄 끝에 서서 택시 대기 전광판을 올려다봤어요. 행선지가 계속 바뀌고 차량 번호가 번쩍였죠. 윤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차량 흰색 소나타 5분 내 도착. 글자가 선명하게 박히더라고요. 그 짧은 문자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밤 공기를 덜 낯설게 만들었죠. 바람이 다시 불어 목도리를 더 당겨 올렸어요. 사람들 틈에서 새어나오는 라면 냄새와 커피 향이 유리문 사이로 스며들었죠. 저 멀리 하얀 차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번호판을 확인하자 문자가 가리킨 숫자와 같더라고요.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정춘자님 맞으시죠? 정확히 이름을 부르길래 가슴이 훅 놓이는 기분이었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먼저 다가왔죠. 가방을 품에 안고 타면서 요금은 결제되었어요 라는 기사님의 말이 들렸어요. 창을 살짝 내리고 차가 출발하자 역 광장의 불빛이 빨리 뒤로 밀렸어요. 윤호가 보낸 주소가 내비에 떠 있었고 기사님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선을 바꾸더라고요. 밤바람이 많이 차죠. 무릎 아프시면 앞좌석 열선 틀어드릴까요? 기사님의 말이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금방 도착하겠지요.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되더라고요. 도심 고가도로 아래를 차가 미끄러지듯 지났고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유리창에 붉은 빛이 번졌죠. 그 빛 사이로 오늘 하루가 짧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병원의 하얀 벽, 피냄새 섞인 소독향, 엘리베이터의 꽉 찬 숨소리까지요. 혹시 지갑은 택시 회사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기사님들끼리 연락망이 있거든요. 기사님이 말을 보탰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도 병원 가는데 그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하듯 말했죠. 창밖으로 강물의 어둠이 잠깐 보였어요. 검은 유리처럼 흐름만 남긴 채 지나가더라고요. 휴대폰에 다시 메시지가 떴어요. 현관 앞 도착하면 알려줘. 윤호의 글씨가 짧지만 든든하게 느껴졌죠.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였고 단지의 높은 담장이 창 가장자리를 가로질렀어요. 경비실 불빛이 작은 섬처럼 떠 있었죠. 입구를 지나 라운드어바웃을 돌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번호가 적힌 기둥들이 차례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기사님이 차를 바싹 붙여 세우고 여기가 맞습니다라며 손으로 출구를 가리켰어요. 요금은 이미 결제되었고요. 분실 신고는 잘하셨어요. 혹시라도 연락 오면 역 파출소에서 전화 올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건네며 당 떨어지면 드세요라고 하네요. 사탕 포장을 벗겨 혀끝에 올려놨어요. 달큰한 맛이 퍼지며 긴장이 한 겹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문을 열고 나오니 지하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했어요. 엘리베이터 앞 조명이 노랗게 빛나더라고요. 휴대폰을 들어 윤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하 주차장 도착. 엔터를 누르고 나니 손끝 떨림이 줄어들었죠.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고 문이 열리는 틈으로 집 냄새 같은 따뜻함이 슬쩍 스며드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곧장 내 것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이 닫히고 층수가 천천히 올라가며 초조함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심장이 엘리베이터 속에서 함께 오르내리는 듯 했죠. 괜찮아, 현관 앞까지 가보자.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밤으로 올라가는 작은 상자 속에서 두 손을 가만히 포겠어요. 띵 하고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길게 이어졌어요. 발끝이 바닥의 점자 패턴을 살짝 밟았고 머릿속에서는 배를 누를 말이 짧게 정리되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러지 말고 먼저 상황을 말하자.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순서를 연습했어요. 문 앞 초인종이 손가락 끝 바로 앞에 있었고 주머니 속 손수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배를 누르기 직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윤호에게서 지금 내려갈게라는 문자가 왔죠. 그 짧은 문장을 보면서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벼랑 끝 같은 마음을 살짝 뒤로 물렸어요. 그리고 초인종 대신 발걸음을 반걸음 뒤로 뺐어요.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또렷해지더라고요. 지갑을 잃어버린 밤은 그제야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 너머의 공기는 아직 어떤 온도인지 알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리더라고요. 층수를 알리는 전광판이 천천히 깜빡이며 멈췄죠. 복도 바닥엔 두툼한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발소리가 묘하게 먹히는 느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양쪽 벽에 현관문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고 문마다 우편함이 달려 있었죠. 낮은 조명 불빛이 복도를 금빛으로 칠하더라고요. 윤호가 보낸 주소 번호를 휴대폰 화면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중얼거리며 맞췄죠. 번호판 앞에 서니 심장이 갑자기 2배로 뛰었어요. 손가락 끝이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추더라고요. 이 문 안쪽에 윤호의 삶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생겼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겠죠. 숨을 한 번 길게 쉬고 가방끈을 고쳐 맸어요. 그리고 아주 살짝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맑은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안쪽에서 바닥을 밟는 소리가 가까워졌죠. 문이 열릴 때 따뜻한 공기 대신 차가운 바람 같은 기운이 먼저 스쳤어요. 소연이 문 안쪽에 서 있었어요. 머리는 말끔히 묶여 있었고 얇은 가디건 위로 짙은 향수가 희미하게 퍼졌죠. 표정은 반가움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윤호가 택시를 보내줬어요. 오늘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내일 나온대요. 춘자는 상황을 최대한 짧게 정리했어요. 불필요한 설명이 오히려 민폐처럼 느껴졌거든요. 소연은 대답 대신 현관 뒤쪽을 힐끔 돌아봤어요. 안쪽 거실 불빛 아래 책이 쌓인 식탁이 보였죠. 오늘 민준이 기말고사 준비하거든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끝이 꼭 사과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잠깐만 제가 윤호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녀는 폰을 들고 작은 걸음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문틈으로 아이의 낭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단어를 또박또박 외우는 목소리였죠. 그게 이상하게 멀게 들렸어요. 소연이 다시 나왔을 때 표정은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결심한 사람의 얼굴 같았죠. 어머님 오늘은 집에 들어오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주 또박또박 끊어져서 들렸어요. 아이 집중도 방해되고 저희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요. 그녀는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작은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5만 원권 3장이 반듯하게 정렬돼 있었죠. 근처 역 근처에 깔끔한 숙소 많아요. 윤호한테 결제 요청해 드릴게요. 춘자는 한참 동안 그 돈을 보지도 못했어요. 눈이 돈보다 소연의 얼굴을 먼저 찾았죠. 소연의 얼굴은 마치 말랑한 감정을 딱딱한 껍질로 덮은 것 같았어요. 정확히는 무표정하려 애쓰는 얼굴이었죠. 어머님께서 여기 계시면 아이도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소연이 아주 조심스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허리가 한순간 휘청거렸어요. 균형이 잠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구나. 입술이 혼잣말처럼 움직였어요. 그 목소리가 스스로의 귀에도 작게 들리더라고요. 혹시나 소연이 마음을 바꿀까 싶어 한 번쯤 더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관 뒤 거실 불빛은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고 그 따뜻함이 유리병 너머 불빛처럼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죠. 춘자는 아주 천천히 가방끈을 다시 잡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미소는 억지로 올려붙였어요. 그럼 오늘은 숙소를 알아봐야겠네. 작게 말하자. 소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소연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역은 찾아갈 수 있어. 춘자는 짧게 대답했죠. 목소리가 조금 쉬었더라고요. 소연이 봉투를 건넸고 춘자는 그걸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마치 아주 얇은 유리를 받는 것처럼요. 내일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소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말에 담긴 감정은 끝내 읽히지 않았어요. 춘자는 고개를 한번 숙였고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어요. 가방끈이 어깨에서 자꾸 흘러내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한번 뒤돌아봤어요. 현관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그 문틈 밑으로
얇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빛이 이상하게도 겨울 햇빛처럼 차가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손에 쥔 돈봉투를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묘한 무게가 손끝을 짓눌렀죠. 내가 민폐였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뇌리를 스쳤어요. 심장이 순간 움츠러드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기계음이 복도에 울렸고 춘자는 천천히 한 걸음 그 안으로 몸을 옮겼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귓속에서 아이의 단어 외우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다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문이 닫히며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말로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서울역 방향 표지판이 보였어요. 익숙했던 복도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죠. 지갑도 없이 밤거리를 나선다는 게 이렇게 겁나는 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복도 끝 유리문을 열자 바람이 확 몰려들었어요. 온몸의 체온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택시 승강장 근처로 걸으며 봉투 속 돈을 살짝 꺼내봤어요. 지폐 3장이 반듯하게 있었는데 유리처럼 얇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손으로 꼭 쥐고 작은 숙소를 찾아봤어요. 역 주변 지도에 빨간 점들이 빽빽했어요. 한눈에 봐도 고급 호텔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찜질방에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주소를 입력했어요. 걸어서 7분이라길래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손을 잡은 연인들, 가방 맨 학생들까지 섞여 있었죠. 모두들 어디론가 분명히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부럽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같았거든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차 소음이 조금 멀어졌어요.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었죠. 길가 편의점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허리는 살짝 굽었고 어깨는 더 작아 보였죠. 눈가에는 낯선 불빛이 반사됐는데 그게 눈물처럼 보였어요. 아닌 척 고개를 돌렸죠. 작은 숙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글씨로 게스트하우스라고 적혀 있었죠. 유리문을 밀자 조용한 종소리가 울렸어요. 카운터에 앉은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며 인사를 했죠. 예약 없으신가요? 네, 오늘 밤 하루만요.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마치 빌려 쓰는 공기 같았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녀의 말에 가방을 뒤적이다가 멈칫했어요. 지갑과 함께 신분증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어요. 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직원이 한참 고민하더니 현금이면 가능해요. 보증금 조금 더 받고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봉투에서 돈을 꺼내 건넸죠. 그녀가 한 장 한 장 세며 작은 키를 건넸어요. 3층 복도 끝 방이에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키에 붙은 작은 플라스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살짝 시큰거렸어요. 손잡이를 꼭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죠. 복도 끝 방 번호판이 어둑한 빛 속에 희미하게 빛났어요. 문을 열자 먼지 섞인 공기가 먼저 나왔죠. 방은 작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벽걸이 TV, 그리고 창문 하나뿐이었죠. 전등을 켜니 노란빛이 방 한쪽에만 퍼졌어요. 모서리는 여전히 어두웠고 공기는 눅눅했어요. 가방을 내려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매트리스가 푹 꺼지며 몸이 기울더라고요. 작은 창문을 열자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어요. 마치 내 바깥 세상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억지로 들려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소리들은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손바닥을 내려다보니 주름 사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손이었죠. 농사 짓던 손이기도 했어요. 그 손으로 윤호를 먹이고 입히고 서울까지 올려보냈는데 지금은 방 하나조차 제대로 못 얻는 손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듯 목이 조여오더라고요. 울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것이 가슴께에 차올랐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신없이 버텼던 하루가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침대에 몸을 눕히자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등에 철심이 닿는 느낌이 생각보다 따가웠어요.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낡은 페인트가 실금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틈마다 작은 그림자가 붙어 있었죠. 그 그림자들이 마치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자꾸 시선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휴대폰을 켰다가 곧 껐어요. 윤호에게 또 연락하면 괜히 부담만 줄까 싶었거든요. 소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입술을 다문 채 봉투를 건네던 모습이 유난히 또렷했어요. 그 얼굴에서 싫다거나 미움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지만 따뜻함도 없었죠. 싫어하지는 않지만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눈빛이었다는 생각이 늦게야 들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이 갑자기 가벼워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경음악처럼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어요. 그게 더 외롭게 들렸어요. 이불을 당겨 덮었어요. 천이 축축하고 얇았지만 무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은 안심됐어요. 눈을 감자 윤호가 어릴 적 잠든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을 꼭 쥐고 내 손가락 위에 올려두던 그 모습이요. 그때 그 아이가 지금은 이 도시에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한참 동안 그 생각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작게 흐느끼듯 숨이 섞였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창밖의 불빛이 커튼 틈으로 비쳤고 그 불빛마저 조금은 멀게 느껴졌죠.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은 괜찮아질까? 그 생각을 끝까지 붙잡으며 겨우 눈을 감았어요. 윤호는 퇴근길이었다고 해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이제 막 건물 앞을 나왔죠. 휴대폰이 진동하길래 무심히 화면을 봤는데 하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동생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왜? 무슨 일 있어? 장난 반 걱정 반으로 받았는데 하나의 첫마디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오빠, 엄마 지금 서울역 근처 모텔에 계셔. 그 말이 기이하게 천천히 들렸다고 하더군요. 모텔에? 아니, 왜 모텔에 있어?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어요. 하나는 조심스레 말했죠. 병원 갔다가 지갑 잃어버리셨대. 오빠네 집에 가셨다가 올케 언니가 그냥 돌려보냈대. 순간 윤호의 걸음이 딱 멈췄어요. 밤거리의 차소리만 멀리서 웅웅 울려왔죠. 머릿속에서 그럴 리가라는 말이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그 다음엔 아무 말도 못했대요. 숨이 목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하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오빠 엄마 목소리 너무 작았어.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데 계속 떨리더라. 그 말이 마지막까지 박히더라고요. 윤호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숨을 깊게 몰아쉬었죠. 숨이 아니라 무언가를 삼켜야 할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안쪽에서 서서히 끓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앞 가로등 불빛이 눈앞에서 일렁거렸어요. 손가락이 저릿하고 이빨이 윈잇몸을 세게 눌렀죠. 소연이 정말 그랬다고? 생각이 한 줄씩 끊어지며 파편처럼 흩어졌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는데 몸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주차장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향했어요. 주차장 게이트를 지나며 차 키를 꺼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차 문을 열자 실내의 어두움이 마치 물처럼 들이쳤어요. 시동을 걸었고 엔진 진동이 발바닥을 때렸죠. 기어를 넣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고 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스스로도 당황했대요. 그 웃음은 곧 사라지고 차가 도로로 미끄러져 나갔어요. 신호등 빨간불이 앞유리 위로 튀었죠. 라디오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소리만 흐르고 뜻은 남지 않더라고요. 서울역 방향 내비를 누르자 걸리는 시간은 12분이었어요. 12분이라는 숫자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한쪽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소연이었어요. 지금 집이야? 응, 왜 어디야?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죠. 엄마, 오늘 집에 왔었어. 말을 꺼내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왔었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죠. 지갑 잃어버리고 오늘 병원 검사하고 우리 집까지 오셨는데 너가 그냥 돌려보냈다며? 한동안 소연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기계음 같은 숨이었어요. 윤호는 이가 으드득 갈렸죠. 아이 시험 기간이잖아. 당황했어. 준비도 안 됐고. 갑자기 오시니까. 시험이 문제야? 사람을 현관에 세워놓고 그게 지금 말이 돼? 윤호의 목소리가 도로 위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소연은 잠깐 침묵하다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윤호는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어요. 기막혀서 웃은 거였죠. 웃음은 금세 사라졌고 입꼬리만 남았어요.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아? 몰라. 서울역 근처 모텔에 계셔. 그 한마디를 차분히 내뱉으면서도 내부에서는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너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생긴 집인지 진짜 기억 안 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안쪽은 뜨겁게 부글거렸죠. 소연이 대답을 못했어요. 윤호는 핸들을 더 꽉 잡았죠.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가 놈 팔아서 계약금 냈어. 그때 당신 옆에 있었잖아. 말이 쏟아지듯 나왔어요. 엄마가 지금 지갑도 없이 모텔에 있어. 당신이 보낸 거냐고?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소연이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윤호는 끊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악셀을 밟았죠. 도심 고가도로 위로 차가 미끄러지듯 올라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줄무늬처럼 흘렀어요. 그 불빛마다 어릴 적 기억이 번져왔어요. 비 오는 날 고무신 밑창을 잘라 자기 운동화에 붙여주던 엄마, 비닐하우스 옆 화덕에서 김밥 싸던 엄마, 그 손을 기억했어요. 그 손이 지금 모텔에 있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오늘까지 몰랐구나. 자책이 불씨처럼 올라왔죠. 내비가 좌회전 신호를 안내했어요. 윤호는 방향등도 켜지 않은 채
도로를 가로질렀어요. 뒤에서 경적이 울렸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귀 안쪽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 한마디가 자꾸 귓속에서 반복됐어요. 반복될수록 속이 서늘하고 뜨겁게 얽혔죠. 마침내 모텔 간판 불빛이 앞유리에 걸려들었어요. 차를 세우자 엔진 소음이 멀어졌어요. 핸들에서 손을 떼는데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이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차 문을 열며 윤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리고 불빛 아래 서 있는 작은 그림자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죠. 그 작은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윤호는 숨을 한 번 삼키더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어요. 그 낮은 목소리에 모든 감정이 묻어 있었죠. 춘자는 작게 눈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깊은 피로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윤호의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분노와 함께 한 덩어리로 모굴대를 치받았죠. 윤호는 모텔 앞에서 엄마를 태우고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어요. 밤 공기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짧게 갈라지더라고요. 운전대 위 손가락에 아직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속도를 줄여도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죠.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노란 조명이 차체 위에 둥글게 흘렀어요. 엘리베이터 앞 기둥마다 가로번호가 차례대로 지나갔죠. 차를 세우고 내리자 발바닥이 바닥을 세게 때렸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뒷문에서 몸을 내밀었죠. 추웠지? 작게 묻자 춘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오히려 윤호를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낯선 냄새가 훅 들어왔어요. 아파트 특유의 세제와 먼지 섞인 공기였죠.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며 윤호는 한 손으로 주머니 속 키를 꼭 쥐었어요. 마치 그 키로 모든 걸 돌려놓을 수 있을 것처럼요.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속 안에서 무언가가 더 단단히 뭉치더라고요.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복도의 카펫이 다시 발끝에 닿았죠. 현관 앞까지 걸음을 옮기는 동안 윤호는 머릿속에서 할 말을 수십 번쯤 갈아엎었어요. 화내지 말자. 그래도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렇게 되뇌었지만 복도 끝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자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소연이 문가에 서 있었고 그 옆엔 장모가 있었어요. 둘 다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이었어요. 문 뒤로 아이 책상 조명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민준의 그림자가 커튼 너머로 작게 움직였어요. 이 시간에 엄마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소연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윤호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으며 엄마 쪽으로 한 발 비켜섰어요. 들어가요, 엄마. 그 말이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왔죠. 춘자가 조심스레 현관턱을 넘었어요. 발소리가 아주 작게 신발장 밑으로 스쳤어요. 장모가 눈썹을 찌푸리며 입술을 열었어요. 지금 애자는 시간이에요. 시어머니까지 오시면 분위기 다 흐트러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호의 안쪽이 후끈하고 빠르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낮췄죠. 지금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눈이 장모를 향했어요. 지금 이 집 누구 돈으로 산 집인데요. 장모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소연이 옆에서 당신 지금 왜 이래? 작게 중얼거렸죠. 윤호는 신발장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흙냄새가 살짝 밴 종이었죠. 계약금 입금 내역 사본이었어요. 초기 계약금 1억, 우리 엄마가 시골 놈 팔아서 냈어요. 그때 장모님도 계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소연의 시선이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장모가 팔짱을 풀며 입술을 꾹 눌렀죠. 그래도 갑자기 오시면 준비도 안 됐는데 장모가 말을 이었어요. 윤호는 그 말을 끊었죠. 준비? 사람한테 준비가 왜 필요해요? 지갑도 잃어버리고 깔 데도 없던 사람인데 목소리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안쪽에서 뭔가가 부서지듯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소연이 갑자기 말했다. 당황했어 나도. 애 시험 기간이고 그냥 하루만 숙소에 계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자 윤호는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어요. 웃으면서도 눈은 전혀 웃지 않았죠. 괜찮았을까 정말? 현관에서 내쫓기고 숙소까지 가는 길에 엄마가 무슨 생각했을까? 한 번이라도 상상해봤어? 소연이 대답을 못했어요. 장모가 대신 말을 꺼냈죠.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면 가정이 더 망가져요. 윤호는 그제야 장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장모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 말에 장모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라고요? 지금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윤호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작게 접어 장모 손에 쥐어줬어요. 택시 타고 가세요. 지금은 여기 계실 자리가 아니에요. 장모가 말없이 지폐를 내려다봤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소연이 숨을 들이켰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 이 집은 엄마가 주신 집이에요. 윤호가 단호하게 끊었어요. 당신 엄마가 아니에요. 내 엄마가요. 그 말이 거실 공기를 한 번에 가르더라고요. 정적이 아주 짧게, 날카롭게 서 있었어요. 소연의 눈이 작게 흔들렸어요.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제야 윤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민준 자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그 아이한테 우리 어른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줘야겠지. 그 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장모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지갑을 들고 복도로 나갔어요. 발자국 소리가 길게 늘어졌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도처럼 들리더라고요. 소연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숨이 들쑥날쑥했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윤호는 한쪽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엄마는 우리 집 안에서 주무실 거야. 그리고 내일도 우리 집에서 출발하실 거고.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거실 쪽으로 돌아섰죠. 그 등 뒤로 작은 떨림이 보였어요. 춘자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서서 지켜봤어요. 가만히 손을 모은 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현관 안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그 싸늘함 속에 무언가가 바스러진 듯 했어요. 거실 한쪽 스탠드 조명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빛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죠. 소연은 그 불빛을 한참 쳐다봤어요. 눈동자가 초점 없이 공중에 매달린 기분이었어요. 장모는 이미 나갔고 윤호는 주방 쪽에서 찬물을 한 컵 마시고 있었어요. 유리컵이 작게 탁 소리를 냈죠. 아이 방에선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 골아떨어진 모양이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소연을 더 위축시키더라고요. 소연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몰랐어요.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윤호가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죠. 그 소리 하나가 비명처럼 들릴 정도였어요. 윤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어깨가 깊게 꺼져 있었어요. 분노가 가라앉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죠. 소연은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감조차 안 잡히더라고요. 당황했어. 그냥 정말 그랬어. 결국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입술이 작게 떨렸죠.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숨만 길게 내쉬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소연은 손톱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반달 자국이 빨갛게 찍혔죠. 처음엔 분명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험 기간에 갑자기 오신 시어머니, 아이 집중력, 집안의 질서와 분위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이유가 전부 거칠애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불편했던 거였어요. 냄새나는 시골옷, 낡은 손가방, 소박한 말투, 그 모든 게 자신의 세련된 삶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이유 있는 경계로 포장했더라고요. 그게 지금에서야 보였어요. 윤호가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엄마는 자존심 세우는 사람 아니야. 늘 낮춰 살던 사람이야. 그 말이 천천히 귀에 박혔어요. 가슴 한쪽이 서서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눈앞에 현관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현관 불빛 아래 낯빛이 바랜 얼굴, 입술만 웃던 그 표정. 그 표정이 지금 자꾸 가슴에 남아요. 자꾸 숨을 얕게 만들더라고요. 소연은 손가락 끝으로 눈가를 문질렀어요. 뜨거운 기운이 지문에 닿았어요. 민준의 방 문틈 사이로 빛이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그 빛을 보고 있으려니 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약한 사람을 현관에서 돌려보내는 모습, 그게 오늘 민준의 기억에 남지 않았기를 빌었어요. 윤호가 조심스레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는 오늘 지갑까지 잃어버렸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갑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지갑에는 현금, 신분증, 카드, 살아온 자취가 전부 담겨 있었겠죠. 그걸 잃고도 현관 앞까지 오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연은 한쪽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몸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싶어진 것 같았죠. 윤호가 한참 동안 말을 멈췄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예전엔 고무신 밑창 잘라서 내 운동화에 붙여줬었거든. 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작은 아이의 발, 낡은 고무신, 가난한 부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떠오를수록 자신이 한 행동이 더 낯설게 느껴졌죠. 나는 작게 말을 꺼냈어요. 나는 그냥 무심했구나.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어요. 윤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여전히 분노가 있었지만 슬픔도 묻어 있었어요. 소연은 그 눈빛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엔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말로는 꺼내지 못했지만 자신도 알고 있었죠. 이 순간 무너지고 있는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요. 거실은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스탠드 불빛만 조심스럽게 방 안을 덮고 있었죠. 윤호는 아이 방을 살펴보러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그 발자국 소리가 소연의 귀에는 묘하게 길게 남더라고요. 소연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어요. 팔꿈치를 무릎에 올린 채 손으로 눈두덩을 눌렀죠. 그제야 눈물이 아닌 뜨거움이 손가락에 느껴지더라고요. 감정이 뒤섞여 구분이 안 됐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현관 불빛 아래 서 있던 모습, 작게 굽은 어깨, 미소인지 체념인지 모호한 그 표정. 왜 그 순간 그렇게까지 차갑게 굴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어요. 시골 외가에 갔을 때였죠. 비닐하우스 옆에서 작은 화덕에 불을 지피던 외할머니의 뒷모습이었어요. 거센 겨울바람이 비닐벽을 후려칠 때마다 외할머니의 어깨가 덜컹하고 흔들렸어요. 그때 어린 자신은 그 풍경이 낯설었고 조금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공기 속의 가난과 고단함이 어린 마음에 낯설게 다가왔거든요. 아마 오늘 시어머니를 보며 느낀 감정도 그때와 비슷했는지 몰라요. 익숙지 않은 삶의 공기, 내가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결의 사람. 그래서 본능처럼 거리를 두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예의라고 착각했어요. 사실은 두려움이었는데 말이죠. 윤호가 아이 방에서 나와 작게 문을 닫았어요. 소연은 그 소리에 조금 고개를 들었어요. 윤호는 말없이 식탁 위 컵을 정리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호의 무거운 어깨 위에는 그동안 자신이 모른 척했던 수많은 짐이 있었겠구나 하고요. 시어머니는 그 짐을 함께 들어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 짐을 만들어준 사람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가슴 어딘가를 톡 치더라고요. 그리고 곧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 윤호와 함께 시골에 갔던 날이었어요. 논두렁 사이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걷다가 시어머니를 처음 봤죠. 햇빛이 아주 강한 날이었는데 그분은 모자를 쓰지도 않았어요. 양손에 무거운 모종판을 들고 흙 위를 묵묵히 걷고 있었죠. 그때는 그 모습이 그저 촌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도시에서 온 자신에게 그 모든 게 이질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단한 사람의 걸음이었죠. 윤호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엄마는 늘 낮춰 살던 사람이야.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그땐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지금은 가슴 안쪽에 묵직하게 앉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낮추며 살아온 사람이었겠죠. 자식에게만큼은 그런 삶을 물려주지 않으려 아득히 애썼을 거예요. 소연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작게 떨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부끄러움 같기도 했어요. 윤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지갑도 잃어버리고 그걸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나한테도 못 오셨어. 그 말에 가슴이 깊게 파였어요. 지갑 하나 잃고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된 사람. 그걸 감히 자신은 현관 앞에서 쫓아내려 했던 거였죠.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숨이 얕아졌어요. 가슴께가 조심스럽게 움츠러들었죠. 그분이 얼마나 용기를 내고 서울까지 올라왔을까? 처음으로 상상해 보게 됐어요. 기차에서 가방끈을 꼭 잡았을 모습, 처음 보는 병원 건물 앞에서 길을 두리번거렸을 눈빛. 그 상상이 이상하게 너무 생생했어요. 마치 바로 앞에서 그 모습을 본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친 뒤 기댈 곳 하나 없어서 다시 숙소를 찾아 떠난 뒷모습까지 그려지더라고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눈물이 흘러내리게 두었죠. 윤호는 그 모습을 잠깐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식탁 위 컵을 더 닦았어요.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왠지 모르게 고마웠어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는 작은 배려 같았죠. 소연은 긴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 말이 작게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말이 자신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거실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바닷가처럼 느껴졌죠. 윤호는 아이 방 옆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마를 문지르며 눈을 감고 있었죠. 소연은 식탁 옆에 멈춰 서 있었어요. 아직도 손끝에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안방 쪽 문이 조심스레 열렸어요. 춘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옷을 갈아입고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 방 써도 되냐 해서 잠깐 누웠다. 그 말이 작게 흘렀어요.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그 방 쓰세요. 거기 이불 새로 빨았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춘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그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느껴졌죠.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한번 움찔했어요.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술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돌아왔을 때 그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입꼬리는 올려져 있었지만 눈동자는 지쳐 있었죠. 그 표정을 떠올리니 심장이 조심스레 저렸어요. 그 순간이 다시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조심스럽게 부르자 춘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의외로 아주 또렷했어요. 소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작게 한 발 앞으로 갔어요. 바닥이 살짝 울리는 것 같았죠. 정말 죄송했어요. 그 말이 입술에서 아주 천천히 나왔어요. 춘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놀람이라기보단 조금 낯설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소연은 말을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그땐 아이 시험만 생각했어요. 당황했고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겁이 났다는 단어가 자기 입에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춘자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눈동자에 작은 빛이 살짝 움직였죠. 어머님을 보면 제가 알던 세상하고 너무 달라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작아진 목소리가 오히려 방 안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많이 틀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이 작게 흘렀어요. 윤호가 소파에 앉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숨소리가 조금 고르더라고요. 춘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살짝 내리깔고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죠. 그 침묵이 소연을 더 떨리게 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히더라고요. 무릎까지 살짝 힘이 빠졌어요. 그러다 춘자가 아주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왔어요. 걸음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가 작게 그러나 단단히 떨어졌어요. 소연은 그 말을 듣자 숨이 확 빠져나갔어요. 그 짧은 말이 묘하게 무게가 있었죠. 춘자는 조금 더 말을 이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란 게 다 자기 살 길 먼저 보게 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죠. 소연은 눈을 내리깔며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미안했어요, 정말. 그 말이 공기 위에서 천천히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엔 춘자가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눈가엔 잔주름이 접혔고
그 주름이 햇빛에 마른 논바닥 같았어요. 소연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윤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담긴 날이 조금 둥그러져 있었어요. 춘자가 소연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어요. 손바닥이 가볍게 따뜻했어요. 내일은 같이 가자. 병원.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들렸어요. 소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서로의 눈이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쳤어요.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이어졌어요. 소연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야 정말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